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속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특별한 테마를 만날 수 있는 여행지. 드라이브 코스로도 차가 없는 뚜벅이에게도 안성맞춤인 이곳. 이 시간 여행할 곳은 바로 수도권 나들이 명순이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는 남한강이 흐르는 수려한 풍경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팔당 유원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정취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남양주 곳곳에 수두룩하게 자리 잡은 이색여행지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이 시간 남양주 나들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여행지들을 만나보세요. 네,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올해 가을을 더욱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들이 코스 준비해봤는데요. 이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죠. 남양주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여행지. 과연 어떤 곳들이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남양주에서 처음으로 달려간 곳은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박물관입니다. 남양주는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죠. 이를 기리는 다산 유적지 내에 특별한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실학박물관 처음 방문해봤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학박물관이 여기 세워진 이유가 궁금해요. 예, 실학박물관이 세워진 이곳은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 마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선생의 고향 마을에 경기도의 정신문화유산으로 대표적인 실학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2009년에 여기에 개관하게 됐어요. 사실 실학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박물관에서 어떤 것들을 둘러볼 수 있는지 전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실학박물관에 오시면은 2층에 상설 전시실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크게 3개의 어떤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1전시실은 실학 사상의 어떤 탄생 배경에 대한 여러 관련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제2전시실은 실학의 다양한 어떤 학자들 관련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연암 박지원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이 대표적인 어떤 실학자의 유물이 있으니까 즐거이 관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3전시실은 천문과 지리를 주제로 한 주제관입니다. 실학시대에 발전했던 천문학과 세계지리 지도학 관련된 어떤 관련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실제 유물을 이곳에서 확인하는 학습의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등장한 실학사상. 실학사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박물관은 실학의 형성에서부터 실학사상이 반영된 학문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실학과 관련된 국내외 인물들이었는데요. 성홍익, 연암 박지원을 비롯해 청해 황제, 건룽제, 마테오 리치 등의 모습이 눈길을 끄네요. 네, 선생님, 이 수레는 어떤 수레예요? 예, 이 수레는 처음 보시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중국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수레를 저희가 개관 때 그 고증 복원을 한 겁니다. 전시실 올라가시면은 이제 보시겠지만은 박지원, 박제가 이제 교과서의 북학파라고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은 이제 중국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 가서 보니까 조선과는 다르게 도로망도 쭉쭉 뚫혀 있고 이 거대한 어떤 물류가 남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도로망을 통해서 북쪽으로 옮기고 동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전국의 어떤 도로망을 통해서 백성들이 부유하게 산단 말입니다. 아, 이게 참 좋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박지원, 박제가 선생님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돌아와 가지고 이분들은 열알기라든지 박제가 선생은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조선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면은 도로망을 정비하고 수레 사용을 권장해 가지고 상업을 진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돼요. 그와 같은 어떤 실용 사상의 어떤 상징물로서 실학박물관에서 이 수레를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성리학에 치중해 있었던 조선시대. 이러한 나라에 대한 반성으로 개혁과 외국 문물의 개방을 지향했던 실학자들의 이야기가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정약용 선생이 있잖아요. 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학박물관이 이곳에 건립되게 된 어떤 계기를 마련한 분이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강진에 유배에 가셨죠.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만년을 보내시다가 75세를 일기로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세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정약용 선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여유당전서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대한 어떤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다양한 사조로 전개되어 왔던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학박물관이 바로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바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약용 선생의 이 생가도 이 근처라고 알고 있는데, 네, 바로 옆인가요? 네,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과 묘소는 실학박물관 바로 길 건너편에 다산 유적지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산 유적지를 보고 그다음에 실학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또 몇 년 전에 이 박물관 인근에 이제 실학 생태 공원이라고 요즘 한참 인기 있는 한강 올레길 걷기 코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날 날씨가 좋으니까 가족 동반으로 많이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뛰어난 어떤 풍광도 감상을 하시고 또 실학박물관 오셔가지고 정약용 선생을 비롯한 아주 위대한 우리 실학자들의 어떤 유물도 아이들 교육하시는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밑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 역사 공부는 물론이고요. 가족 나들이로도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전시실에서는 지금까지 관료의 본이 되고 있는 김육, 박제가, 반계 유형원 등 다양한 실학자들의 저술과 그들의 활약으로 인한 조선 사회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된 학파가 등장했습니다. 상업의 진흥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이용후생학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실사구시 학파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 흐름을 대표적인 인물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학하면 떠오르는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선생님 이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도 궁금합니다. 네. 정약용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바로 실학박물관에 위치한 이곳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 마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일반 국민들이 실학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 실학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었던 수많은 책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간단하게 이제 지방 행정의 지침서 이렇게 이제 백과사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수령이 그 군현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마음 자세, 행동 그리고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법들을 48권의 방대한 어떤 저술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 선생은 이 목민심서를 지으면서
무능한 지방 간의 학정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책을 짓는다라고 이제 그 서문에 그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역사 공부도 되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다음 체험관 이동해 볼까요?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다양한 루트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크로드를 통해 청나라에 유입된 서양의 발달한 과학 문명이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들을 일깨우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신문물과의 만남이 나라를 향한 지식인들의 열정에 불을 붙인 셈이죠. 네, 선생님. 네. 이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는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일려놨던 교양도서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교과서에도 상당한 어떤 분량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열하일기는 박지원 선생이 중국 사신단의 수행원으로 그 북경으로 이제 한양을 출발해서 북경으로 가는데 그 장장에 이제 왕복 6개월 정도에 걸친 어떤 그 일종의 여행의 기록을 남겨놨던 책이 열하일기입니다. 당시 조선은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는 그 국가에서 외국에 공식적으로 그 파견하는 어떤 사신단의 수행원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난생 처음 박지원은 이제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보았던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은 상당히 놀라웠죠. 기존의 조선에 왔던 이 지식인들은 중국 청나라를 야만족의 나라 이렇게 아주 이제 폄하시하고 있었는데 박지원 선생이 들어가 본 청나라에 왔던 마을들, 중국의 문명들은 조선보다 훨씬 더 발전한 그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박지원 선생은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바라본 그 여행에 어떤 그 체험과 경험을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나라를 배우자. 우리가 야만이라고 도외시했던 청나라지만 실상을 보니 조선이 더 낙후한 나라였고 우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문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하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열하일기를 시초로 해서 북학, 이제 북쪽을 배우자라고 하는 새로운 학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열하일기에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외교사절로 청나라를 오갔던 연행. 1637년부터 1893년까지 무려 500회에 걸쳐 이루어진 연행길은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게 하는 개혁의 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청나라 권융제의 칠순잔치에 가는 도중 목격한 문물에 대한 기록이죠. 서양의 신문물이 가져다준 실학. 실학자들이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네, 선생님 여기는 보니까 다양한 별자리들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실학박물관 제3전시실인데 실학시대에 발달했던 천문과 지리 이 두 가지 주제로 전시 공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별자리는 그 홍대용과 같은 여러 천문학자들이 바라봤던 그때 당시 이 우주였던 별자리를 오늘날 학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존으로 이제 구성한 그 체험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체험을 해 보실 텐데요. 내려오는 어떤 별자리를 이제 손으로 터치하면은 그 별자리의 이름이 그 영상과 이미지와 함께 그 화면에 표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유입된 서양의 학문과 다양한 문물 덕분에 조선의 천문학과 지리학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았는데요. 누구나 즐거워하는 별자리 찾기뿐 아니라 천문 관측 기구, 실학이 탄생시킨 세밀한 조선시대 지도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실학에 대한 모든 것이 모여 있어서 한눈에 그것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남양주의 박물관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큰 지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지도예요? 네, 이 지도는 고려만국 전도라고 불리는 세계 지도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최초로 본 서구식 세계 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도는 17세기에 이제 중국에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왔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사람과 함께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는 중국 황제가 직접 보고 이게 참 서양의 어떤 지도학의 발달이 대단하구나라고 이제 칭찬했던 그 지도예요. 고려만국전도는 중국에 갔던 사신단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도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학자들 역시 이 세계지도 고려만국전도를 보고 그때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중심은 중국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지도를 보고 중국이 과연 크긴 하지만은 눈을 좌우로 돌려보니 중국만큼 큰 땅덩어리들이 지구상에 여기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그 깨우침은 흔히 조선시대 중국 중심주의, 중화주의를 탈피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 바로 또 이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보면은 위성도 없었을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이 고려만국전도가 만들어지는 이 시대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할 때 탔던 빅토리아호, 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때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그 대항해 시대의 어떤 지리상의 발견의 정보를 다 이 세계 지도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은 오늘날의 지도와 같이 경도, 위도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이 계량 수치 하에서 지도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오늘날 보는 사람도 감탄을 금할 수 없죠.